안녕하십니까, 용칼입니다. 먼저 용칼 도와주시는 광고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아페 비누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디아페 비누로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요.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께 강력하게 권합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애용합니다. 네, 써본 분들은 대부분 만족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작 쓸걸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등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효과 없는 분,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을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중단하고 다시 나빠지는 분, 그리고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은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은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는 분들,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입니다. 네, 오늘 용칼 제목은 윤석열 장모 사건, 왜 언론 보도 안 되나, 이런 제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위조 잔고 증명서를 만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위조 표창장이 아니라 위조 잔고 증명서. 뭐가 더 위협적이죠? 뭐가 더 범죄의 의심이 강하지요? 네, 위조 잔고 증명서를 윤석열의 장모가 만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시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안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또 있어요. 윤석열 장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의료재단 영리법인에 2억을 투자하고 그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합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 사기, 부정수급 사건으로 병원 운영자 부부와 자신과 같은 공동이사장이 구속됩니다. 또 다른 공동이사장이 구속된 것입니다. 자, 이 병원 운영자 부부 그리고 또 다른 공동이사장은 중형을 선고받고 근데 이 병원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윤석열 장모만 검찰 수사를 피했습니다. 검찰이 지나치게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이죠. 기소권 남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검찰 권력은 수사나 기소를 하면서 그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권력은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장제원 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추궁받았습니다. 2018년 그때가 10월이었나요? 예, 국정감사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때 장제원 의원에게 추궁받았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소개합니다만 장제원 의원 추궁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꾸했는지 아십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왜 자꾸 따지느냐. 그러나 이 사건들은 윤석열 총장이 최모 씨의 사위가 된 2012년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 씨가 사위와 상의했거나 사위가 최 씨의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게 해줬다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지요.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검찰과 윤석열 총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 있으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문제 제기하라, 이런 투예요. MBC는 2,000명의 검사들 중에 이 사건 수사하겠다는 검사가 나오면 취재 자료를 전부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일선 검사가 자기가 모시는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수사한다? 이건 구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날선 말을 쏟아냈던
이문정 검사가 이런 말을 했네요. 2,000명의 검사 중 수사 관할이 있는 검찰청 검사는 극히 일부고 그 관할권이 있는 검찰청의 검사라 하더라도 배당 기록, 그러니까 다른 사건 배당 기록에 치여서 숨쉬기도 벅찬 형사부 검사들에게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할 여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건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윤석열 사건을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따라서 수사 대상이 윤석열이 아니면 또는 윤석열 가족이 아니면 사실 상당히 쉬운 수사입니다. 만약에 검찰 내에서 수사를 하려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할 수 있도록 별도 조직을 꾸려라. 나에게 수사 상황 보고하지 마라. 나를 조사하려면 조사해라. 성실히 응하겠다. 이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누가 자기가 모시는 검찰총장을, 아니 검찰 조직 전체가 망신살을 뻗게 되는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장모를 봐준 것이 맞다면 대망신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아마 이 사건을 이문정 검사가 맡는다 하더라도 잘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검찰에 속해 있다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검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이 특검은 검찰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겠죠. 이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가족의 사기 의혹에 대해서, 또 검찰과 사법부가 윤석열 가족에 대해서 비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탈탈 털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 특검이 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길이 있고요. 이걸 많이 보셨죠.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제안하면 특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문제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정권이 검찰에게 보복한다는 프레임이 야당으로부터 형성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이 사안은 어차피 여론전입니다. 국민이 윤석열과 윤석열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에 동의할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언론이 윤석열 장모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종이로 인쇄돼서 나오는 신문에서 윤석열 장모, 네,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네, 기사가 없어요. 종합일간지, 경제신문, 스포츠신문 다 그렇습니다. 한겨레, 경향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왜 언론은 윤석열 장모 보도를 하지 않을까? 첫 번째, 윤석열 장모 논란은 이미 2년 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작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는 변변히 다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없다니요. 어디 그렇습니까? 윤석열 장모가 사위에게 사건과 관련해서 문의하고 상의한 흔적이 나왔는데요. 또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는 윤석열 총장이 장모 관련 취재를 하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혹을 부인하고 해명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자신은 장모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게 윤석열 총장 그동안의 해명 아닙니까? 자, 의혹을 부인하고 해명하려 했다. 네, 그러면서 방송이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피력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지요. 네. 장모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 윤석열이 구영식 기자에게 전화해서 동업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라면서 그 사람 증언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까지 보였어요. 만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윤석열 총장 그냥 넘어갈 겁니까? 안 넘어가지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방송이 못 나가게 하려 이렇게 진술자의 무게감, 또 진술자의 진실성에 대해서 흠집을 가하려고 한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장모 기사가 왜 없나? 그 두 번째 이유, 이미 나온 것에서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 경쟁 매체인 MBC가 보도했고, 이런 MBC 보도를 뒤따라 보도하는 것, 받아 씻는 식의 보도를 하는 것 참으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올 때까지는 못 본 척하자, 이러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조선일보 윤석열에 대한 MBC 보도가 나왔을 때 SBS에서 임찬종 기자가 낸 맞불 보도, 물타기성 보도, 그러니까 라임 자산운용펀드 환매 사태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옮겨 실어요. 예,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 SBS 보도를 조선일보는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물타기성 보도, 윤석열에 대한 물타기성 보도는 또 이렇게 딴 언론사가 먼저 보도해도 베껴서 쓰는군요. 예. 이게 MBC가 보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불리해서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왜 윤석열 장모 기사가 없나? 그 세 번째 이유. 여러분이 의심하는 대로 기레기들이 검찰과 유착해서 윤석열에게 불리한 기사는 안 쓰려 하기 때문이다. 네, 이런 의심 많이 갖고 계시죠? 이것이 완전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이게 사실은 이 기사가 누구 편을 드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윤석열 장모를 의심하는 기사가 나온다면은 이게 누구에게 이득이 되느냐? 그들이 웃고 즐기는 꼴은 못 본다. 이래서 아예 그 뉴스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혼재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장모 보도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적극 해명할 경우, 뭐 화를 내든 뭐 시인하든 적극 해명하고 나올 경우, 이러면 사태가 커지겠죠. 지난번 한겨레 윤중천 별장 관련한 보도에서 윤석열 총장이 발끈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태는 커질 것입니다. 물론 사태가 커지더라도 윤석열의 해명을 잔뜩 실어주면서 이 문제를 뭉개려고 하는 언론의 시도가 또 있겠죠. 하여간 지금 검찰은 침묵 모드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저는 이 사안이 윤석열에게 아킬레스의 건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참 열심입니다. 어떻게든 이걸 쟁점화해보려고 자기 SNS에 공유하고 링크하고 게시판 커뮤니티 가서 댓글 달고 정말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시민이 얼마나 저 나쁜 세력들한테는 골치 아프고 짜증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문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민주시민들을. 자, 이 시민들의 가상한 노력은 정말 박수를 보내 마땅하지만 이래서는 여론이 형성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MBC라는 일개 매체의 단독 보도로 이 사안이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안은 하나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감사 추진해야 합니다. 아니, 국회의원들 국회 정론관 신청할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개인 자격으로 윤석열 총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면 이 뉴스가 안 되겠습니까? 게다가 생각이 바르고 대중적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침묵을 유지한다면 이거는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윤석열 총장이 침묵을 유지하면 그때는 대검찰청으로 의원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갔는데도 별소리 안 한다, 안 만나준다. 혹은 2년 전 국정감사 때처럼 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특검을 신청할
명분이 축적되는 것이죠. 안 해서 문제입니다. 안 해서. 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선거 때문에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러면 총선에 안 나가는 의원님들, 그분들이 좀 팀을 꾸려서 움직이세요. 그것도 못합니까? 이러면 언론이 계속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장모 의혹은 덮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보도를 안 한다? 불가능합니다. 이슈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김남국 후보에 대해서 조국 프레임이 가동된다며 길길이 반발하셨던 의원님들. 자, 이제 한마디라도 윤석열에 대해서 일침을 놓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실 규명은 물론 윤석열에 대한 일격도 되지만 윤석열이 자기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선거 때 민주당만 때려잡으려는 마음이 혹여 있다면 이걸 분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윤석열 총장에게 너 우리만 지금 까부술라고 하고 있는 거지? 너 조심해라. 뭐 이런 시그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수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편파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만한 경고 효과가 없어요. 권력을 안 쓰면 권력은 주인 찾아서 떠납니다. 그게 생리예요. 권력의 생리. 자, 이렇게 윤석열 씨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씨가 편파 선거 수사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일선 검사들의 자존심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방안은 미래통합당이 자주 써먹었던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 주도권을 자주 가져갔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아는 정치인 또는 지역구 정치인에게 자주 말씀해 주세요. 좀 싸우라고, 좀 앞장서라고. 물론 그 지역구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을 말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게 파이팅이 부족한 것, 그것이 나쁜 정치를 방치하고 또 나쁜 정치를 득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한 검찰을 방치해서는 부메랑이 돼 돌아옵니다. 민주당이 나설 때입니다. 여론이 그래야 반응합니다. 여론은 그렇게 결집되고 형성됩니다. 네, 용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TV 네, 계속해서 정치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용터뷰가 많아가지고 정치 뉴스 브리핑을 매번 건너뛰었는데요. 3월에 하는 첫 번째 정치 뉴스 브리핑이네요. 앞으로 시간 빼먹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한국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 잘 아시죠?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입니다. 네, 미래한국당만 없어도 이 선거제 개편의 취지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저는 이 선거판에 물을 흐린 그런 주체가 아닌가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네, 한선교 이 사람 원래는 이제 박근혜 생각하면서 눈물을 지으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황교안이 이 사람 시켜가지고 미래한국당 대표 자리에 앉히고 미래한국당 창당을 주도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선교가 요즘 삐딱하게 나오고 있어요.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과 나는, 여기서 나는 바로 한선교 의원을 말합니다. 한선교 대표. 공병호와 한선교는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밀실 공천을 깨자는 차원에서 일반인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합의했다. 핵심 컨셉트는 젊음과 전문성이다. 총선 목표 의석은 20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선교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공병호와 한선교가 미래한국당 공천을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선교 대표님, 황교안 대표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협의가 아니라 그분이 이제 주는 공천자 명단을 그대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황교안에게 있는 권한을 가져오셔서 공병호와 함께 나누려고 하십니까? 이게 사실 이게 맞죠. 예.
그렇잖아요. 공당의 대표 아니에요. 또 공당의 공천관리위원장 두 사람이 합의해서 뭐 두 사람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공천의 룰과 또 공천 심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당은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아닙니까? 그 하청업체 사장이 원청업체 사장 말을 안 듣고 있는 양상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인터뷰. 인재 영입은 어떻게 하나. 스타 축구 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스타트업 사업가가 된 이영표 씨. 알겠죠? 그렇죠. 이영표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이영표 씨를 7차례 찾아갔다. 지금 막 사업을 시작해서 동료에게 미안해 참여할 수가 없다고 끝내 고사하더라. 예. 이영표 씨가 미쳤습니까? 해골에 지진이 났어요. 미래한국당은 왜 갑니까? 참.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은 어떻게 보았는가? 유영하 변호사 공천 여부도 관심사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내셨다.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제1야당의 힘을 합쳐주자 차원으로 해석한다.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 신청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뜻과는 상관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유영하 낙천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이 양반 아주 소신껏 하시네요. 좋은 말로. 자,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보실 텐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양당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와 한선규 대표가 3월 9일에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때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탈북자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 대표 등 통합당의 영입 인재를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놓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한선규 대표가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했죠. 네. 한선규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성균관대 동문으로서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사무총장을 지낼 만큼 한때 대표적인 황교안 라인으로 통했는데 그런 한선규 대표가 통합당이 선정한 비례대표 명단을 그대로 공천할 거라는 당초 예상을 깨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통합당 핵심 관계자 말은 한선규 대표가 지난달 공병호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통합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그래요. 공병호를 천거한 것도 미래통합당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거였군요. 네. 한선규 대표가 통합당 안을 배제하고 공천 명단을 짠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당이 다른데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대표를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통합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만약 20석 이상 얻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총선 후에 통합당과 합당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선교가 미래한국당을 독자 정치 세력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오늘 그 조선일보를 보니까 자신은 총선 끝나면 다 던지고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한선규가 안철수를 만나가지고 미래한국당 공동대표 또는 단독대표 하라. 당신이 들어오면 나 물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뭐 한선규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남몰래 조건을 제시한 게 있었나요?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왜 안철수가 안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은 또 꼼수 정치다라는 비판을 들을까 봐 우리 그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많이 성숙했네요. 진보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황교안하고 한선교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선교가 딴 꿈을 꾸고 있다면 아주 재밌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한국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며칠 전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당 지도부끼리 멋대로 정하지 말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럼 미래한국당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어가서 미래한국당을 통해 민주당의 비례정당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당 지도부가 뭐 대충 뜻대로 공천을 해서 순번 정하고 그래서 당원들한테 동의를 받으면 뭐 그것도 역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야,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입니까? 아니면은 선거승리위원회입니까? 그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네, 자 황교안과 한선교 사이에 갈등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코로나19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추경 심사 시한이 일주일인데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서 3조 2천억 규모 세입의 적절성, 네. 그리고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상품권 지급을 미래통합당이 문제 삼고 있어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한겨레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상품권 지급으로 민주당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든지 하여튼 선거에서의 승리와 당리당략만이 미래통합당 눈앞에 보이는 것의 전부예요. 예. 근데 지금 말이죠. 거리를 나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차를 몰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교통체증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니는 사람도 없으니 손님 오시라고 문 열어놓은 상점마다 그야말로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보고 소비 좀 하시라고 또 어려운 분들 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그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이런저런 지원하는 거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세계 각국의 일종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됐어요. 합의된 의견이 됐어요. 중국의 윈난성 등 7개 지방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돈 4,200조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었고요. 이탈리아와 홍콩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 실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에서 바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소상히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난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현금 지원을 하자. 100만 원 얘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은 중위소득 이하의 전 가구에게 60만 원씩 지급하자. 그리고 이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이 제공될 때 거지 김춘삼하고 이재용한테도 똑같은 액수가 지급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인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고 선별적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게만 얼마씩 지원한다. 그건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한정적 기본소득, 제한적 기본소득 그렇게 봐야 할 텐데.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의지가 없어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동안 여러 대책 내놨는데 그 부분의 대책 중에 귀에 확 와닿는 대책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서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나 의심이 되는 그런 대책만 내놓고 있는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회 특히 여당 쪽에서 많은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지를 하니까 정부로서도 검토해봤지만은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정부 관계자는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기본소득만이 답일 겁니다. 며칠 지나보시죠. 이 주상영 건국대 교수 말도 있습니다만은 공급 측면의 위기까지 닥쳐오면 지금은 이제 이 수요 측면에서의 그 위기가 닥쳐온 거 아닙니까? 불경기라서. 근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또 공급을 할 여력이 있겠어요. 공급 측면의 위기까지 닥쳐오면은 지금 규모의 재정 지원으로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님 한 번에 좀 화끈하게 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목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비가 안 와서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제한급수하겠다고요? 특정 지역만 찔끔찔끔 물 뿌려서 그게 기근이 해결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재난 기본소득 그리고 결국 어차피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시기에 제한적으로 재난 시기에만 제한적으로 한번 기본소득을 도입해 보죠. 우리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경험을 한다면 어려울 때 국가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구나. 이런 신뢰를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참 홍남기 부총리 역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들을 세우니까 뭐 하는 듯 안 하는 듯 참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탈리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중국인들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통제했어요. 자, 그런 이탈리아에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콘테 총리는 밤문화 생활,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족과 지인들끼리의 빈번한 외식,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밤문화. 그래요. 역시 지중해성 기후의 나라다 보니까 영국처럼 늘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는 그런 기후가 아니다 보니까 노는 걸 좋아하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는 사교 문화가 아주 뭐랄까요, 번창하지요. 예, 그래요. 가족과 지인들끼리의 빈번한 외식,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나라네요. 예, 참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녁 6시 이후에 야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식당, 카페들이 크게 늘고 있고요.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1m 이상 떨어져 앉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 참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탈리아 정부가 1월 말쯤에 로마에 체류하던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선제 대응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퍼진 것은 직접적으로 중국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중국 봉쇄하자. 우리의 어떤 경제적 우방인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져도 상관없다. 중국 봉쇄하자. 이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단견, 편견. 아이고, 저 미련당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암담하네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자, 오늘 한겨레 기사에서 중국인 접촉자만 쫓다가 방역에 실패한 이탈리아 이야기 다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비례정당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이해찬 대표 의총에서 지금 의석을 미래통합당에게 도둑맞게 생겼다.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관련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최대 137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합쳐서
최대 147석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례연합당이 생겨서 여기 정의당이 참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은 민주당, 정의당 등을 포함한 범민주정당 같은 경우 23석에서 25석, 미래한국당은 17석에서 19석. 만약에 정의당이 빠지면은 비례연합당은 19석에서 20석, 미래한국당은 17석에서 18석, 정의당은 5석을 얻는다. 이게 민주당 계산입니다. 자, 근데 그 열린민주당에 대한 뭐 시뮬레이션은 없네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왜 불편해하는지 저는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특히 정의당을 위해서 비례투표를 비례연합당에다가 줄 수 있겠느냐. 정의당에게 좋은 비례연합당에 투표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비례연합당. 만약에 비례연합당이 구성이 되면은 열린민주당이 또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 그럼 우린 열린민주당 찍을게. 어차피 민주당한테 찍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이 또 정당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그 열린민주당 변수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뭐 열린민주당이 20석, 30석는 가능하진 않다고 봅니다만은 상당한 의석을 점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이번 총선의 중요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정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